네, 안녕하세요. 댕기강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10억의 여유 자금이 있어도 주식에는 보통 1, 2억만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억의 여유 자금이 있어도 주식에는 뭐 2천에서 3천만 원 투자를 합니다. 왜냐?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모두 100%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왜 댕기왕자는 투자할 자금 100%를 주식에 투자하는가? 이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평가액이 이제 10억이 넘어가면서 이제 하루에 포트폴리오가 1%, 2%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근로소득 그 이상의 평가액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뭐 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변동성이잖아. 지금 내 보유 종목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변동성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를 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지난 15년 동안 시장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도 있었고, 뭐 유럽 위기도 있었고, 그 외 여러 가지. 뭐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근데 결국 그 사태를 인간의 노력으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고 그 이상 지수는 100%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주식시장의 위기는 없었다는 블로그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뭐 지수 폭락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자연 현상이다, 예외적인 현상이다. 결국은 다 회복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저는 경험으로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지난 15년 동안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투자한 보유 종목들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뭐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뭐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바스켓으로 하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지수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쪽으로 다 넘어갑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지수를 맞출 수 없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뭐 어쩌다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이 지수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맞춰야 의미가 있다. 연속적으로 맞추지 못하면 결국 마지막에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생각은 있지만 이걸 연속적으로 제가 맞출 것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수 맞추기 게임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지수가 하락을 하고 내 보유 종목도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 내가 좋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 결국 시장을 이기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을 조금씩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철학이 조금 이제 확고해졌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민, 이제 지수가 폭락을 하면 그동안 쌓아둔 수익을 반납을 하게 되고 내 보유 종목도 이제 하락을 해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다. 이런 분들은 제가 위에 올려드린 컨텐츠를 한번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고민은 과연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확신의 강도거든요. 이 강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포감이 이제 밀려오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거 더 사야 되는데 어디 돈이 없나? 이거 더 사야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하락했던 주가가 다시 반등에 성공한다는 이런 확신의 강도는 결국 내 아의 기업 분석, 이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제 또 저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좋은 주식이든 나쁜 주식은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평가된 주식도 떨어지고요. 저평가된 주식은 더 저평가가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이 고평가 주식을 매수를 했을 경우 이제 지수가 하락해서 떨어졌을 때 과연 다시 반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확신의 강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원래 시장에서 소외된 저평가 주식이 시장의 하락으로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원래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저평가 강도가 훨씬 세진 거죠. 그렇다고 다시 빠르게 반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소외되어 있던 종목이기 때문이죠.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날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많은 주식 이론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 고평가 주식인지, 저평가 주식인지,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인지, 저평가가 저평가를 확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평가 주식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평가 주식이 지수 하락으로 더 저평가되었을 때는 지금 당장 다시 반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원래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고평가 강도가 낮은 종목들은 이제 시장이 하락해서 같이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시간이 좀 더 빠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저평가 강도는 약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 이제 감안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종목을 같은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생각에 대한 판단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알고 자신의 처한 포지션을 알고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미국 다우지수 1780년부터 이제 이게 아마 2010년, 10년, 1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이제 주가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지수는 우상향 하더라도 중간중간 보면 많은 폭락이 있었고요. 많은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1830년 고점을 넘어가는 데는 30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1900 이쪽 60년 이쪽부터 이제 1970년 10년 넘게 박스권에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신흥국 시장이 강했을 때 상대적으로 선진국 시장은 이제 약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이러한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지수는 우상향을 하더라. 이때가 이제 2012년 여기가 이제 최고점인데 지금 이 고점은 훨씬 더 넘어가 있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맨 밑에 한국 코스피를 보시면 2017년 12월 위치가 여기입니다. 네, 가장 높죠. 근데 뭐 그 이후로 이제 떨어지고 코로나 사태도 겪었지만 결국에 지금 위치는 어떻죠? 이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지수는 뭐 박스권을 오랜 동안 행보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오르는 방향은 우상향이더라. 그거는 뭐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같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진할 때 한국 시장은 2000년대는 이제 중국 인프라 수혜를 얻으면서 좋을 때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지수는 우상향 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주식을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하락을 하면 언젠가는 그 하락이 끝이 납니다. 그럼 다시 반등을 성공한다. 그리고 그 하락의 강도가 깊을수록 마치 용수철이 탁 튀어오르듯이 반등도 크게 간다. 그래서 2020년 3월에 하락폭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반등폭도 깊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건 자연 현상이다. 예.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듯이 오르락 내리락은 자연 현상이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강아지가 주인한테 결국에는 따라오듯이 주가 또한 그렇게 된다. 근데 이 오르락 내리락에서 이 내리락이 올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비가 올 수 있으니 언제든지 우산을 준비하자. 그 우산은 뭐가 되겠죠? 근데 현금을 준비하자. 예, 다 쓰지 말고. 왜냐면 주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현금을 이제 주가가 떨어질 때 쓰는데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지수 하락폭이 더 심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장마였더라 알고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소나기든 장마든 언젠간 끝난다. 그래서 진짜 리스크는 이러한 주가의 오르내림이 아니라 기업이 망하는 거겠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동행을 했는데 망하는 거. 그것이 진짜 리스크죠. 근데 이 리스크는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계속 추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변동성은 추적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변동성을 추적이 된다면 이거는 뭐 게임 끝이죠. 근데 그런 사람도 주변에 못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 기업과 동행했을 때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 이건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겠냐? 결국에는 좋은 기업들을, 이러한 기업들을 가급적 많이 사서 분산해서 투자하면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러면 실패하는 종목이 생겨도 나의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설마 투자한 모든 종목이 다 망하겠습니까? 이렇게 까다롭게 종목을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패하는 종목이 생겨도 자산을 우상향하게 만든다. 아무튼 그런데 저의 생각은 돈의 보관 수단이 왜 주식이냐? 왜 주식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비교적 주식이 적정 가격 판단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 가격도 무엇이 적정 가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뭐 실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도 있고요. 여러 주식을 제외한 여러 자산들은 도대체 이 가격이 적정 가격 수준인지 아니면 비싼 수준인지 싼 수준인지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비싸고 내려서 떨어졌다가 아니라 그 가치 대비 싼지 비싼지가 이제 저한테는 중요한데 다른 건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를 보면 사이클을 탄다. 예, 뭐 한 17년, 20년 사이클을 탄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 일단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은 내 집 하나 마련하는데 목적이면 충분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뭐 수익률 측면에서도 지수의 상승 수익률이 뭐 서울 아파트 수익률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높죠. 이게 자본주의에선 정상적인 흐름이죠. 네. 자본주의에서 부동산의 상승 흐름이 지수의 상승 흐름보다 높다면 그거는 조금 자본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 지수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도 코스피가 당연히 가장 높고요. 그리고 수익 기준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코스피가 가장 높다. 근데 변동성을 보시면 코스피 변동성이 훨씬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 또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지표를 설명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보유 기간이 짧다 보니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을 많이 보기 어렵다.
그쵸?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이 변동성을 견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매일 이제 시장은 열리고 주가의 변동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의 목적은 결국에는 시장 평균의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만들려면 좋은 주식들을 보관을 해야 된다. 그것을 바로 포트폴리오 경영이라고 부르죠. 피터 린치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종목 선정에는 단 몇 분 안에 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냐 낮냐. 아무리 높아도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운신의 폭이 줄어든다. 당연히 몰빵 투자로 성공을 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확률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복리가 끊기고 완전히 시장에서 아웃되는 확률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그 후자의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설령 워렌 버핏의 조언처럼 절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려면 설령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더라도 그럴 확률이 존재하더라도 복리가 끊기고 깡통 계좌가 되고 주식시장에서 아웃될 확률이 1%라도 존재한다면 그 투자는 애당초 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최고 부자는 보유 재산 중 어떤 재산이 가장 많을까요?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 결국에는 보유를 통해서 평가액을 늘리고 재산을 늘려나가는 구조인데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유 종목들의 평가액에 오르락 내리락으로 이 재벌 그리고 이제 신흥 부자들 이런 분들의 재산도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아마 뭐 관심도 없을 겁니다. 네. 집 몇 조에서 하루에 뭐 몇 억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 관심사가 아니겠죠. 얼마나 내가 우리 기업의 가치를 키울 것이냐,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냐, 이거에만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근데 뭐 최근에 보면 이제 하이브, 네. 하이브 방시혁 대표도 보이고요.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이 보이죠. 이제 펄어비스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22순으로 이제 올라오셨네요. 자, 그러면 왜 댕기왕자는 주식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기 때마다 실적 성장이 좋은 기업들, 전년 동기 대비 실적 성장한 기업들을 일단 추려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 대비 3년 성장률 순서가 이제 높은 기업들.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이 제일 높죠. 1030%. 근데 보통 이렇게 이제 약간 좀 오버스럽게 성장률이 높은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합니다. 뭔가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성장률은 연평균 20에서 30% 정도 성장하는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 이제 저평가된 기업들을 선택을 해서 투자하는 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PEG 값 순서가 이제 가장 낮은 거. 이제 PEG 값이 낮을수록 성장률 대비 주가는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제 가장 낮은 순서를 뽑아보면 0.3부터 뭐 0.4, 0.5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 중에서 이제 성장률이 높고 PER이 낮은 그런 종목들을 일단 발굴을 해서 또 분석을 해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실적이 조금 튼튼한 실적인지 일회성 실적인지 그리고 과거 대비 PER이나 PBR 값은 지금 어떤 과정을 형성하고 있는지 이것을 과연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지 앞으로 실적은 좋아질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 주가 사실 뭐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적정 주가를 산정을 합니다. 내가 이 기업에 지금 투자를 했을 때 내가 1년 보유했을 때는 한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이 존재하고 2년 보유했을 때는 한 이 정도 기대 수익률 3년 보유했을 경우에는 한 이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존재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이것만큼 안전한 투자 자산이 있을까? 네, 저는 이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 재산은 뭐 집을 제외한다면 거의 주식에 몰빵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기업들을 좀 여러 종목들로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 실패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뭐 종목은 실패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투자가 실패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기대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3년. 그 뭐 예를 들어서 기대 성장률 30%다. 근데 PAR 값이 2021년 추정 PR이 11배예요. 그러면 거의 절반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절반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일회성 실적 때문에 3년 성장률이 왜곡이 된 건지. 그러니까 이제 숫자 이면에 있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겠죠. 단순히 숫자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그냥 숫자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숫자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약간 이제 게을릴 경우에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하죠. 숫자만 보고. 숫자를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고평가되어 있다.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는 기업을 조금 뜯어봐야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만 들이다 파가지고 깊게 아주 뼛속까지 발라먹는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다양하게 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 투자자가 생각했을 땐 제가 옆으로 다양하게 분석을 하지만 굉장히 깊게 분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그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좀 깊게 분석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막 한 종목을 뼛속까지 깊게 파고들어서 막 발라먹는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조금 범위를 좀 넓게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 이런 이제 고민이 빠지는 거죠. 막 여기서 이제 여기서 기대 수익률 199% 이게 제일 높네. 이거에 몰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첫째로는 이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기대와 다르게 실적이 안 나오고 부진하고 주가도 제일 늦게 오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이 주가가 더 빨리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적정 가격에 도달한 주식을 팔아서 아직 적정 가격에 도달하지 않은 주식에 물을 주게 되면 복리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근데 어느 종목의 주가가 다 좋은 종목들인데 어느 종목의 주가가 먼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사는 게 효과가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과로 어떤 주식 크게 올랐네. 그럼 이 주식에 몰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전략과 선택을 내릴 것이냐. 그죠? 삼성전자 30년 동안 1000배가 올랐다고 하죠. 그럼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그럼 앞으로 30년 동안 어떤 종목이 1000배가 오를까요? 그거에 대한 답은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종목이 30년 동안 수십 배가 올랐으니까 이 종목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다. 그 수십 배가 오르는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굉장한 불확실성이 안고 떠안았고 그 불확실성들이 조금씩 해소가 되면서 이제 주가가 그렇게 오른 것이지.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전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의 또 비즈니스를 딱 파악을 해보면 이거 불확실성이 좀 큰데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 불확실성은 거의 없는데 기대 수익률은 좀 낮은 종목들이 있고요. 이럴 경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떤 거를 편입을 할까? 아니면 두 종목을 다 편입을 할까? 그러면 이제 축구 포메이션을 짜듯이 공격적인 종목 조금 리스크는 있어요. 뭔가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면 큰 주가 상승 기대가 된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내 포트에 얼마의 비중으로 좀 넣고 이 종목은 불확실성이 내가 볼 땐 별로 없다. 실적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뚜렷하다. 이미 설비 투자를 끝냈고 공장이 완공되고 그 제품들을 사갈 고객사까지 이미 확보를 했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성장에 대한 가시성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가가 막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리고 뭐 주가 상승률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안정적이에요. 막 이런 것들이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이 정도 내 포트폴리오에 이 정도 비중으로 편입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이게 이제 경영이죠. 경영이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이제 투자자 스스로가 이런저런 비교를 한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내가 생각하는 이게 조금 더 매력적이다. 아니다. 요게 나는 난전을 더 선호하니까 요걸로 조금 더 해보겠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성인이라면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기업 분석은 공부를 해서 좀 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199%의 기대 수익률이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됐어요. 소외됐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죠. 주가가 완전히 저평가돼 있고, 근데 불확실성도 예를 들면 크다는 겁니다. 뭐를 예로 들어볼까요? 최근에 오미크론이 등장하고 각국에서 이제 또 봉쇄 조치를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위드 코로나예요. 네.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 엄청 크잖아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거 결국에는 인류가 코로나를 극복해낼 거야. 지금 당장 뭐 불확실성이 있고 또 봉쇄 조치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식은 싸게 살 수가 있겠구나. 근데 불확실성은 지금 크다. 그러면 이거 되게 공격적인 투자 종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공격적인 투자 종목은 이 정도 비중으로 해서 담아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큰 종목을 단순히 기대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몰빵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트폴리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평가가 이제 해소될 때는 좀 예를 들어서 뭐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그런 촉매가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 촉매가 뭐가 있을까? 뭐 코로나 위드 코로나라고 하면 이제 봉쇄 조치가 다시 없어지고 코로나가 뭐 사라지고 이런 게 이제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가 실적 대비 먼저 오른다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근데 나중에 저평가를 해소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다. 실적으로 증명이 될 것이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저평가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어요. 옛날에 그 대한약품인가 그 수액제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도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5년 동안 저평가가 안 풀려요. 5년 동안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데 그럼 보통 포기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5년 말미에 5년 동안 못 오른 주가가 1년 만에 한 번에 오릅니다.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에만 실적도 너무 좋은데 저평가됐다고 그냥 몰빵을 해버리면 주가가 언제 오를지가 모르는데 5년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야 오르겠지만. 그런 투자 전략보다도 그 당시에 대한약품도 넣고 또 다른 실적 대비 싼 종목도 또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를 운영을 하는 것이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지. 그 종목만 내가 사서 5년 동안 안 오르는데도 계속 버틴다는 것은 말은 쉽지 실천하기에는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투자에는 사실 정답은 없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진짜 소수 종목만 뼛속까지 발라서 뭐 5년 뒤에 오르든 6년 뒤에 오르든 완전히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성향을 잘 파악해야 된다. 스스로 어떤 성향에 나는 어떤 전략을 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인지, 저렇게 했을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인지 좀 판단을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을 골고루 매수해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이 제일 안전한 것 같더라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유 자금 1억이 있으면 2천, 3천만 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1억 전부를 투자하게 되는 거죠. 물론 뭐 현금 비중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 돈 잘 벌고 싼 기업들도 주가는 크게 흔들립니다. 뭐 이유도 없이 떨어지고 이유도 없이 오릅니다. 단기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저도 맞추고 싶은데 맞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격이 아니라 결국 기업을 볼 수밖에 없다. 매일매일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시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한 기업들의 분기 실적, 연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내렸는지만 파악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주가는 모르겠어요. 아까 대한약품 사례를 들었듯이 제가 2022년도에 무조건 실적 성장을 할 기업들만 내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2020년도 실적이 무조건 올해보다 좋아졌는데 주가는 안 오를 수도 있죠. 주가는 몰라요. 근데 진짜 내년도 성장하는 거 맞아? 여기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종목들만 가지고 가야죠. 내년도 실적 성장이 확실하지 않다. 물론 뭐 그런 종목들도 편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년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뭐 자기만의 확신이 있다면 뭐 그 종목만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편입해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과연 내년도 실적 성장이 확실하냐, 확실한 근거는 무엇이냐, 뭐 생산 캐파를 증가시켰느냐, 증가시킨 생산 캐파를 사가줄 고객사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느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시안공장, 평택공장을 늘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은 양은 증가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세화가 되고 이러면 생산량도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그 생산량 증가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무엇이냐? 그러면 삼성전자의 공장이 늘어날수록 실적은 좋아지겠구나. 뭐 이런 판단? 그리고 뭐 올해 공장을 2배 늘렸는데 내년도부터 가동이 된다. 그리고 고객사도 이미 확보가 되었다. 이런 기업이면 2020년도 무조건 실적 성장한다는 자기만의 그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주가도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돼. 이미 주가가 반영된 것이라면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내년도 실적 성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몇 년도까지 보유하면 얼마의 배당금과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기업은 생물이죠. 적정 주가라는 거는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나오면 뭐 기대보다 못 미쳤다고 또 변하고, 기대보다 이상이라고 또 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뭐 고객사가 이탈되거나 갑자기 공장에 화재가 나거나 이런 경우에 또 변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거잖아요. 공장에 화재가 나는 것은. 근데 당장은 적정 주가가 변하는 거죠. 당장은 화재가 났으니까. 근데 다시 적정 주가가 올라간다는 믿음만 있으면 주식을 팔 이유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보유를 할 때 너무 한쪽 비즈니스만 편중되어 있으면 그것은 또 분산 투자가 아니겠죠. 포트에 10종목이 있는데 다 반도체 종목이에요. 그러면 그냥 한 종목에 몰빵한 거랑 다름이 없죠. 반도체에 10종목이 있으면 그건 그냥 한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좀 비즈니스를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내 운신의 폭을 늘릴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포트를 좀 구성해서 좋은 주식들, 최상위 종목들만 가져간다면 내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해서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큰 실패 없이,
물론 뭐 종목의 실패는 있었죠. 그리고 올해도 실패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나올 것 같아요. 내후년에도 나오겠죠. 그러나 크게 실패하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늘려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제 제가 왜 전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진짜 전재산을 주식에 투자해도 괜찮을지 각각 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러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